네, 새해 첫 일요일입니다. 두 대선 후보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틀째 부산에 방문 중인 이재명 후보는 혁신기술 현황을 청취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두 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네, 대선 판도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종우 세한대 교수,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두 대선 후보의 주말 일정만 보더라도 정말 올해 대선이 시작이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빡빡합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해돋이를 보면서 일정을 시작했고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는 스마트시티를 찾아서 혁신기술을 점검하면서 1박 2일 부산 경남 일정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또 올라와서 교회 예배도 하고 청년 세대의 고충을 듣는 자리까지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꽉 찬 일정들 어떻게 시작을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면 일정하고 메시지가 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신년 해맞이 행세를 부산에서 1박 2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쌀집 아저씨로 유명한 MBC 부사장 출신 홍보 기획본부장으로 영입이 됐는데 그분이 기획한 거라고 그래요. 글로벌로 이 해맞이 행사를 다 연결해서 재외동포 표심까지 염두에 둔 이제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이 PK라는 곳이요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난 지방선거 때 PK 지방선거 압승하면서 전국적으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이제 1박 2일로 아내랑 함께 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적 포석이 담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서지 않을 그런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와 함께 이재명 후보 다대포 해수욕장 돌면서 가족의 화목을 강조를 했다는 것은 차별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PK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역전을 했어요. 그리고 2030, 40, 50에서 다 역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세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이론, 60 이상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구도와 관련해서도 TK 지역으로 이제 고립시키는 그래서 세대와 또 지역을 다 이렇게 포위하는 그런 선거 전략의 상당 부분 탄력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재명 후보 굉장히 일정이나 메시지가 체계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윤석열 후보 행보도 봐야겠죠. 오늘 오전에 이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했고 조금 전에 이제 당사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구글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구상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의 국민들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전 정책 공약에 대해서 앞으로는 1일 1 공약 체제로 해서 발표를 해 나갈 겁니다. 오늘은 전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 하나는 그 여러 가지 경제난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정부적으로 경직성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말 필요한 분들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집사 역할을 하면서 마이 AI 정부가 돼서 버튼 하나만 챙겨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복지 혜택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보면 우리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굉장히 비과학적인 정부 대책이 좀 있었잖아요.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결국에는 9시 이후에는 모두 문 닫더라라고 해서 코로나가 무슨 야행성이냐, 심지어는 무슨 스포츠 센터에는 볼륨이 높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비과학적인 대책이 없도록 앞으로의 재난 상황에서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 영국 같은 경우 이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진행이 될 텐데 지금까지 있었던 각종 인허가 문제 이런 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 실생활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정책 공약을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요. 예. 그동안 준비했던 정책 공약들을 이제 매일 해서 발표해서 국민들이 정책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윤석열을 보여주려 합니다. 예, 이렇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바쁜 주말 일정을 살짝 살펴봤고요. 대선 딱 66일 남았습니다. 이제 대선의 해가 밝았는데 아직 민심, 판세는 안개 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지지율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결과는 다르니까요.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은 일단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변화와 쇄신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내분 양상이 보수층에 실망감을 던져주면서 보수층의 이탈이 좀 일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내놨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국민 유권자에게는 좀 미진하게 전달되면서 오히려 실망감이 깊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본인의 실언이 계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좀 역사관이랄까 철학이랄까 이런 게 좀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언들이 계속되면서 불안한 후보의 이미지가 좀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면 복권이 되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친박 핵심으로 분류될 수 있는 뭐 조원진, 홍문정 전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맞불 시위까지 열면서 후보 교체론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우러지면서 본인의 이제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 공약을 통해서 이런 난국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뚜렷한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선대위를 좀 대대적으로 전면하고 전면 쇄신 개편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해법이 나오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어우러져서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 부분 열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새해 첫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약간 비교 우위에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 내지는 무당층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게 여러 조사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차이의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기관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가 볼 때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10번, 100번 사과를 드려도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가 잘해야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잘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일 큰 거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대위에서 탈퇴해서 독자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롯되고 있는 선대위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 있었습니다만 후보의 메시지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저는 뭐 후보보다도 사실은 후보를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선대위 각자가 굉장히 반성해야 되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뭐 한 60여일 이상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선대위의 문제, 그다음에 메시지 관리 문제는 전 정비해서 나가면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안철수 후보 쪽으로 그다음에 무당층으로 빠졌던 것들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또다시 이제 회복의 기미는 충분히 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측이 지난 한 달 동안 연말에 굉장히 많은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메시지 관리, 그다음에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 이낙연 후보 등 다 통합, 뭐 해서 최대한의 노력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30% 중후반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넘어야 될 산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지지율 추이에 지금 현재 반성하고 조심하고 더 각성해야겠지만 너무 뭐 낙담하거나 이 추세가 굳어질 거다.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이가 이제 설 전까지 이게 이제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야 그다음에 이제 변화가 그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이 이제 공고화되는 기간이 있을 거고요. 안철수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뭐 10% 가까이 나오는 것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지지율도 좀 요동이 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약진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이제 전국의 핵심으로 변수로 꼽히지 않습니까? 단일화 이슈가 본격적으로 이제 부상을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좀 작용하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또 안철수 두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단일화 문제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고요.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의 정체 하락세가 계속이 되면 될수록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점점 더 부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지율 추세를 보면은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20%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10%의 벽을 뚫었거든요. 그러면 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10%의 벽을 뚫고 상승 추세에 있느냐? 이 부분은 역시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윤석열 후보에서 이탈한 그 세력이 거의 상당 부분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가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10%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양강 체제가 3강 체제로 바뀔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구정을 전후해서 3강 체제로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지지율 상황이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악화된다면 그리고 뚜렷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하락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상승하면서 3강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층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 두 사람의 단일화 목소리가 엄청 커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가 위험하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친박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당내 일부에서 윤석열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후보 교체론하고 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서 단일화로 갈 경우에 실제 단일화 협상으로 갈 경우에 그래서 단일화 경선을 갈 경우에 그러면 과연 누가 이기느냐? 라는 것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장담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 단일화 문제는 결국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상당 부분 10% 가까이 뒤졌거든요. 따라서 현재 뭔가 좀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 단일화로 갈 가능성도 있고 단일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꼭 이긴다. 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단일화와 관련해서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지지율 추이의 변화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게 실망표가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설 전까지 그리고 최종 3월 9일 대선 전까지 충분히 회복 가능한 부분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고생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민주당처럼 인위적으로 단일화 요구를 하면서 지지층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식의 선거 전략은 구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얼마나 더 소구를 해서 지지율을 높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좀 더 각성하고 반성하고 정비가 된다면 회복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지금부터 고려하는 선거 전략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처럼 인위적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안철수 후보에게 구애 작전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메시지가 혼선되는 예. 그런 일들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초기에 나왔던 지금 나온 여러 지지율을 보고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회복을 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연일 많은 현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양두구육, 그러니까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이런 사자성어를 말을 하면서 좀 비판 어린 목소리를 보였고요. 윤 후보는 그래 추경 편성하자, 대신에 정부를 민주당에서 설득해라, 뭐 이런 입장입니다. 정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인데 타협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행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위기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손실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현행 손실 보상법으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제외된 그런 이제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본인이 25조를 얘기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50조를 얘기했고 김종인 또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오케이, 내 25조 주장을 포기를 하겠다. 그리고 50조, 100조 주장을 내가 수용하겠다. 다만 중요한 건 당장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집권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집권을 못할 경우 이제 부도수표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양두구육 아니냐, 즉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에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신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선지원 후 종산하는 것을 지금 의결을 해서 추진 중이거든요. 무려 이제 상당 부분 여기에 2조 7,500억 원이 앞으로 투입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신년 추경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민주당에 더 밀어붙이면은 윤석열 후보는 더 코너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이걸 수세적인 국면에 갇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이걸 주도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면은 그건 오롯이 이재명 후보의 공으로 되고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책임 또한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자세,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성의 문제라고 봐요. 진정성의 문제. 그러니까 지난 어제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금년 2022년 예산안도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는 벌써 2년째 지금 되고 있고 작년 가을부터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는데 과연 그때 민주당은 그럼 뭘 했느냐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처음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하다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정부가 난색을 표하니까 또다시 변해갖고 왔는데 작년 말에 정부가 선별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 없이 지금 저는 그냥 정치 구호성으로 지금 재난지원금 내지는 그 어려운 손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정말 속으로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게 25조가 됐든 30조가 됐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정부와 합의를 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더라도 180석 갖고 있는데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거 안 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치적 공세를 위한 주장이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정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 건지 재원을 어떻게 만들 건지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정치 공학적으로 전략상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세를 펼치는 거는 저는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의 진정성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너무나 많은 점을 알고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저기 너무 일방적이니까요. 제가 좀 예. 반론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예산 편성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 편성안을 올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정치권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은 정부는 최대한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치권이 요구함에 있어서 여당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야가 함께 주장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이 있다면은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함께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는 모르겠다. 민주당이 정부의 요구에서 올리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오로지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이다. 라는 건 이제 명백하게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열매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크게 뭐 논박할 건 없는데요. 사실은 그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라는 게 세목 세출에 관한 부분이에요. 세목이 뭐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국회에서 느릴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는데 그 세목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서 오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있었던 세목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이 정말 뜻이 있었다면 작년 오늘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거는 재원 마련도 어려웠었던 거고 여당과 정부 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애써 외면할 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요구해서 정부가 재원 마련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게 발목 잡기 하듯이 야당도 같이 와라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뭐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새해에는 좀 여야가 논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문제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부동산 세제 완화 그리고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은 두 후보가 같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그리고 윤 후보는 역세권 원가주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두 후보 다 공교롭게 250만 채를 공급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공급의 방법론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의 공공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주도로 재개발 재건축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규모 주택 250만 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택지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용산공원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서울공항 그리고 김포공항을 택지로 개발하겠다. 심지어는 그린벨트를 일부 예. 해제해서라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또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하는 그런 이제 매우 구체적인 택지 조달 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매우 구체적으로 더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앞으로 확정적으로 내놓을 것 같은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택지 조달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성이 결여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250만 채 공급이 좀 설득력을 얻으려면은 구체적인 택지 조달 방안에 대해서 최소한 이재명 후보 정도는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구체적인 부분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신데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일 1 공약 이제 나오니까 구체적인 공약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 문제를 쳐다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 철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두 후보 모두 250만 채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공공임대에 방점을 두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시장 중심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또 여전히 뭐 국토보유세 얘기를 하면서 이름이 또 바뀐 토지이용 배당금제 뭐 이런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도세 완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꺼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약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그 시각과 철학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요를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를 통해서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게 일부 세제를 지금 당장 뭐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많이 늘린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솔직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얘기를 해줘야지 표가 된다고 해서 왔다 갔다 오늘 했던 얘기 내일 바뀌고 내일 했던 얘기 모레 바뀌는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결국에는 그리고 양 후보 간의 부동산 정책의 공약이 구체화되는 시점에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대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작년에는 뭐 가족 리스크니 뭐니 해서
좀 실망도 많이 하고 좀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는데 이제 대선의 해를 맞았잖아요. 올해는 양 당이 어떤 식으로 대선을 맞이해야 할 것으로 보는지 각각 여쭙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19 방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19 방역 문제는요, 마지막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여야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국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고 역시 이제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다 정치의 실망감 때문에 정치 혐오에 좀 가까운 그런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 문제가 내 삶에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국민 유권자도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증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좀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역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영 대결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국가 미래 운영 방향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운명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성격의 어떤 성향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문제, 그다음에 국민 통합의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여러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기능할 수 있게, 정부는 정부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모두 정치 영역에서 그다음에 내 진영에서의 논리로만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운 국면이 왔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국민들이 옳게 판단해서 제대로 된 대통령, 제대로 된 정부가 나올 수 있게 해서 그동안 우리 선대에서 만들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저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진영도 그런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들을 국민들한테 제시해서 국민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른 자세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새벽도 이렇게 예견을 좀 해봅니다. 예, 새해에는 꼭 말씀해주신 부분들 잘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배종우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정화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